직장 생활 5년 차인 20대 여성. 작년 봄에 전셋집을 얻기 위해 수협에서 1억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. 당시 금리는 2.07%, 이자로 매달 36만 원을 냈습니다. 하지만 최근 금리가 3.69%까지 올랐습니다. 한 달에 내는 이자가 4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. 조금이라도 더 우대금리로 받으려고 이제 외화 예금도 가입하고 뭐 해서 더 낮춰서 받은 게 2.08% 금리였고 더 내야 할 이자는 한 달에 7만 원. 적은 돈 같지만 사회 초년생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. 세금 떼고 월급 190만 원에서 학자금 대출, 생활비 대출 갚고 전세 대출 이자까지 내고 나면 3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. 밥 먹는 것도 손이 벌벌벌 떨리고 살아가는 거 하나하나가 좀 돈부터 생각하게 되니까 되게 희망적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전세 대출의 93%는 변동금리입니다. 기준금리가 오르면 내야 할 이자도 고스란히 따라 오릅니다. 게다가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의 60%는 20대와 30대, 소득이 높지 않은 젊은 층입니다. 기업들도 고통이 커졌습니다. 가계부채가 줄어든 것과 달리 기업들의 대출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. 대기업들은 쌓아놓은 돈이 많지만 작은 기업들은 돈 구할 방법이 대출밖에 없습니다. 원자재 값도 올랐는데 이제 이자까지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.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느 정도 사업이 돼서 보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코로나 때 대출을 빌려서 지금 버텼는데 중소기업들은 지금부터 다시 또 빚으로 버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, 사실. 금리가 오르면서 창업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. 중고 주방가구 가게에는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. 코로나 때는 그래도 좀 찾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아주 불경기해요. 음식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요즘은 별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중소기업 중앙회는 0.5%포인트 금리 인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.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. 언제까지, 어디까지 이렇게 올릴까요? 오늘 금리 인상 발표 직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이 있었는데 최종 금리를 3.5%로 보면 되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.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. 네.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변수는 미국입니다.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은 올해 11월과 12월 두 번 더 남아있는데 또 0.75%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3.25%니까 두 번 다 이렇게 올리면 4.75%까지 오르는 겁니다. 한국의 금통위는 11월 한 번 남아있습니다.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때도 0.5%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래서 최종금리가 3.5%이 가능성이 지금 높다. 기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. 자,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세계 각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리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.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돈이 안 돈다 이런 걱정인데 얼마나 심각합니까? 안 그래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국제통화기금 IMF가 어젯밤에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했는데 2.7%로 내다봤습니다. 석 달 전 발표보다 0.2%포인트 더 낮춘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라고 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네. In short, the worst is yet to come, and for many people, 2023 will feel like a recession. IMF는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도 석 달 전 2.1%에서 2%로 더 낮췄습니다.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. 그런데 이 물가가 올라도 그렇고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도 그렇고요.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저소득층이 훨씬 더 힘들어진다.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, 한국은행도 2주 전에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. 고소득층은 부동산이나 사업자금 목적에 대출이 많아서 금리가 오르면 빚을 줄입니다. 반면 저소득층은 대부분 생계 목적의 대출이라 금리가 올라도 빚을 줄일 수 없습니다. 대처를 못한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의 고통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. 또 똑같이 금리가 올라도 저소득층은 소득에서 빚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도 문제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급격한 금리 인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네, 이덕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
자, 우리 빅스텝 발북은 조금 이따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고요. 세계 경제 겨울이 오고 있다. 막 이런 어떤 전망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. 듣기만 해도 좀 쓸쓸하고 추운데요. 네. 이게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모든 전망이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그렇습니다. 경기 침체라는 표현이죠. 경기 침체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일단 포브스 얘기 먼저 하면은요. 이제 뭐 포브스가 겨울이 오고 있다 이거죠? 겨울이 오고 예. 있다. 경기 침체와 함께라면서 리세션 표현을 썼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결국 포브스에서 이 정도 헤드라인을 뽑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번 긴축의 끝은 경기 침체다.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. 피할 수 없고 경기 침체만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. 예. 여기까지도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. 그 겨울이 오고 있다. 원래 미국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인데 제가 그 드라마를 Winter is coming. 예, 예. 네. 근데 거기 보면 겨울이 정말 길고 혹독하거든요. 네. 정말 어떤 긴 겨울인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 네. 그런 겨울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? 이게? 그렇죠. 예.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? 예. 물가만 꺾여 준다면 연준은 언제든지 다시 경기 부양에 대한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예. 그 물가만 바라보자.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폼세를 보면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실은 경기 침체를 외엔 없다. 예, 외에는 없다.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이제 IMF가 역시 또 한 번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. 예. 어젯밤 오늘 새벽에요. 일단 올해 거는 그냥 뒀는데요. 내년을 3%에서 2.7%로 또 낮추면서 예.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했습니다. 전 세계 경제의 한 3분의 1 정도의 국가들에서는 2분기 연속 경기가 하향하는, 그러니까 예. 리세션에 빠지는 더블 딥 경기 침체겠죠. 예.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역시 IMF 쪽에서도 경기 침체를 거의 이제 확실시하는 분위기고요. 결과적으로 왜겠습니까? 지금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는데 예. 이게 잡히질 않으니까 예. 뭐 미 연준으로 대변되는 중앙은행들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것이고요. 이제 그 싸움을 펼치고 있는 건데 지금 나오는 인플레가 진짜 악성 인플레이션이었어서 이게 웬만큼 긴축으로는 못 잡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인 것입니다. 그래서요. 금리를 올려서 잡을 수 있으면 그 고통이 짧을 텐데 지금 더 그 고통스러운 겨울을 예고하는 것은 금리를 올려서라도 그 2% 타겟을 잡을 수 있을까? 이런 의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하고 과거를 봐도요. 우리가 경제 이론에서야 금리를 높여가지고 유동성을 흡수하면 예. 이것이 물가를 낮춘다라고는 이제 배우고 그렇게 이해하고는 있지만 단 한 번도 금리로 물가를 잡았다?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. 그럼 예. 어떻게 물가를 잡았느냐? 경기를 망가뜨려가지고 예. 물가를 경기가 무너져서 잡았다는 표현이 더 맞는 거거든요. 예. 70년대, 80년대 오일 쇼크, 폴 볼커 때도 그걸 금리로 잡았다. 그때 기준금리가 20%가 넘었는데 예.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죠. 그 정도로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를 싹 다 망가뜨렸었고 지금 제롬 파월 머릿속에서도 물가와의 전쟁을 펼친다면 결국 마지막 국면에서는 본인도 경기 침체를 그냥 받아들이겠다를 용인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연준인데 그래도 이렇게 경기를 망가뜨릴 거야. 이제 연준 피벗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제 족족 그 기대감이 깨지면서 주가는 더 레벨 다운 하고 있는 그것이 딱 현재까지 시점입니다. 그런데 지금 금리 올려서는 물가를 잡지 못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원자재 가격 같은 게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. 석유도 마찬가지고요.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요. 네. 또 각 나라는 재정 지출을 줄일 생각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줄이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. 이게 또 이 노령화 사회 때문에. 네. 그러니까 이게 경기만 망가지고 정말 이 물가 언제 잡힐까 이런 공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과거였었다면 또 미국의 패권이 정말 셌다면 또 지금도 킹달러, 갓달러 하지만 실은 원래 킹달러, 갓달러였다면 원재재 시장은 벌써 무너뜨려야 됐었거든요. 근데 아직도 유가 보면 배럴당 88달러, 90달러 뭐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든 뭐든 이야기는 되지만 결국 달러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못 죽이고 있는 거고. 사우디도 말도 안 듣고요. 사우디도 말도 안 듣고. 그러니까 과거와는 비슷한 패턴이나 조금씩 다른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하겠죠. 첫 번째 생각은 이 정도로 미국이 했는데도 소위 말하는 원자재 국가, 원자재 가격, 물가가 안 잡혀?
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한 판을 더 하겠네. 예. 그러니까 결국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지금 113 정도인데 90년대에 갔었던 120달러 또 한번 가겠네. 네. 킹킹 달러가 되겠네. 네. 그럼 얼마나 금융시장은 초토화될 거야. 네. 얼마나 경기는 망가질 거야라는 이제 그런 것이 지배적이고요. 그나마 소수설은 이게 과거랑 좀 다른데 그렇다면 이쯤 어디에서 타협점을 찾고 좀 머뭇거릴 수 있는 것도 아니야? 뭐 그런 미국이 기대감이죠. 예. 기대감. 그게 예. 이제 연준 피봇에 대한 예. 기대감이 이제 소설에 있는 이제 그런 예. 두 가지 시선들이 있는 건데 이제 현재로는 전자대로 차곡차곡 흘러가고 있습니다. 리세션을 용인하겠다. 네. 예. 각오를 해야 될 되는 것 같고요. 상황이죠. 이번에 IMF 보고서도 역시 각오를 해라라는 네. 쪽에 이제 뉘앙스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겨울이 오는 건 거의 기정사실인데 얼마나 길까가 지금 문제겠군요. 네. 예. 하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죠. 예. 네. 예. 그런데도 물가가 안 잡힌다면 아주 긴 겨울. 예. 진짜 긴긴 겨울이고 진짜 긴긴 긴축이고 예. 정말 막판까지도 가게 되는. 그래서 뭐 IMF 보고서에서는 생활비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. 그러니까 이제 거의 생존에 대한 문제까지도 예. 이제 카드도 같이 자, 꺼내서 이 상황에